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 오늘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의 발언입니다. 물론 지표를 보면 개선된 측면, 방어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경제 전망을 해야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경제를 어렵게 만든 사람 따로, 이를 책임지고 부담지는 사람들 따로라는 겁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등의 부정비리와 경영실패의 책임 추궁은 아직도 미흡한데 일단 하청근로자와 비정규직, 계약직 사원부터 대량 실직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대안 없는 구조조정도 문제겠지만 역시 죄 짓는 사람 따로, 벌 받는 사람 따로인 문제도 따져봐야 할 문제 아닐까요? 2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의 원인과 진단, 대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과 경제수사대 보내드리는 날입니다. 경제범죄만큼은 죄 짓는 사람이 벌 받도록 노력하는 코너입니다. 2016년 10월 26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어제 한국은행이 3분기 경제 성장률 0.7%를 발표했습니다. 작년 4분기 이래 4분기 연속 0%대 성장입니다. 물론 갤럭시 노트 7 생산 중단, 현대자동차 파업 등의 여러 악재들이 있고 또 그렇게 비관할 정도는 아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완만한 회복세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지금의 경제 성장을 지켜오고 받쳐준 게 부동산, 추경이고요. 실질적인 성장은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4분기에는 구조조정, 미국의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더 얼어붙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시급할까요? 또 정확히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까요? 강명원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 역임하신 분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4분기부터 4분기 연속 0%대 성장률입니다. 민간 소비, 설비 투자, 이게 좀 실질적인 성장 지표라고도 했는데 다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현재 상황의 심각성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글쎄요, 3, 4분기가 0.7%로 나온 거가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현재 이제 국내 경제 상황에 비춰왔을 때는요. 네. 그래도 저는 양호하게 나왔다고 봅니다. 네네. 사실은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민간 소비라든가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아주 상당히 지금 안 좋은데 저는 무엇보다도 네.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네. 수출을 보면요, 지난 8월을 제외하면은 9월까지 20개월 동안 연속해서 감소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1월에서 9월까지의 수출 통계를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은 마이너스 8.5%로 감소했는데요. 네.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상황을 갖다가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그러한 수출이 지금까지의 현상이, 앞으로도 이제 전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브렉시트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제 보호무역주의라든가, 중국의 감속 성장으로 인한 수입 수요 감소 같은 것이 그러한 이제 암울하게 우리나라 수출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계속적인 이 감소 상황, 또 안 좋은 방향으로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한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이셨습니다. 또 수출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그 경제 동향 모임 이주열 총재가 함께 하셨던 자리에서는 좀 완만한 회복세다, 정부가 노력해서, 이런 얘기도 보도가 됐었거든요. 이 뉴스 보시고는 좀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글쎄요, 근데 저도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대로 0.7% 성장은 그래도 그나마도 양호하다고 보는데요. 네네. 문제는 저는 사실은 물론 앞으로가 4, 4분기 심지어는 이러한 성장 절벽이다,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앞으로의 더 걱정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3분기 경제 성장률도 조금 따져봤더니 부동산과 추경 이 두 축이 이끌고 또 지탱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 부동산을 통한 부양이라던가 또 추경도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방편인데요. 더욱더 의존성이 커지거나 또 약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지적하신 대로 그게 뭐 맞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그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이제 건설 투자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고요. 네네. 오히려 이제 이것이 이제 버블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네. 요즘에 이제 이러한 어떻게 보면 건설 투자가 이제 계속된다는 것은 사실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는 것을 이제 단적으로 말해주는 거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가계 부채 문제라든가 네.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경기가 이 애들은 부정적인 그런 면이 많은데 네. 이거를 갖다가 지금 현재의 그런 일시적인 부동산 경기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바친다는 것은 저는 지속적인 그러한 성장에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예.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점이 큰 문제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 두 축으로 가는 것 역시 그 얘기에 좀 더 명확한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성장 엔진은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출, 제조업 또 이 주력 산업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래된 주력 산업들은 뭐 여러 가지 구조 개편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 휴대폰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큰 우려를 이끌고 있습니다. 계속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현대 삼성이 한국 경제의 뭐 2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이 제조업 성장 하락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인 성장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러한 삼성의 갤럭시 노트 7이라든가 현대차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우리나라의 이제 특수한 단편적인 상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퍼져 있는 그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가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수요 감소가 되면 이제 당연하게 이제 공급과 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당연하게 이제 가격 하락으로 돼서 제조업의 성장 하락으로 이제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제조업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네. 이 두 산업이 휘청거리니까 뭐 성장률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서 1% 가까이 깎아먹는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요. 좀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두 기업의 그룹 기업의 뭐 매출액으로 보면은 뭐 우리나라의 한 20%를 차지하니까요. 상당히 뭐 더더군다나 이제 영업이익으로 보면 상당한 뭐 한 40%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장에는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또 대안을 찾아야 할 텐데, 뭐 이 두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력 산업을 포함해서 산업 재편 얘기가 계속 연초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뭐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관련해서 계속 나왔는데요. 좀 효과가 없다. 또 경기 활성화에 관련해서도 좀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원인을 잘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산업 구조 조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전 무엇보다도요. 네.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의 소위 말하면 이제 컨트롤 타워가 네. 없다고 저는 뭐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각 부처별로 이제 자기 부처별 중심으로 해서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이렇게 산업 구조 조정을 갖다가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이제 총대를 메고서 사실은 이제 이러한 이제 산업 구조 조정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그러한 구조 조정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생기는 실업 대책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 전체가 사실은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는데 그게 부족할 것 같고 그것과 연결해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노동개혁이 네. 지지부진한 것이 또 문제라고 봅니다.
예. 뭐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끌고 가려면 결국 지적하신 컨트롤 타워의 문제, 뭐 연일 계속 사실 지적돼 왔던 문제입니다. 당장에 좀 시급한 발등에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지금 추경, 뭐 미니 추경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 정부가 목표로 세운 성장률 규모를 지키겠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4분기 굉장히 어둡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장 절벽이 아니라 마이너스도 가능하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저도 뭐 이렇게 그 4분기를 밝게 안 보고 뭐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상당히 아주 낮은 성장률을 갖다가 계속 기록할 것은 보이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사실은 저는 걱정인 것은요.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제 반짝으로 어떻게 보면 건설 경기가 좋았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벌써부터 이제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대책이다 너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하니까, 건설 경기가 약간씩 벌써 소강이 되잖아요. 네. 이런 거라든가, 뭐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했던 구조조정의 뭐 이런 미흡함이라든가 실업 문제, 저는 무엇보다도 더더군다나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정치판의 문제인데요. 네, 굉장히 어렵죠. 개헌 문제라든가 최순실 게이트까지 해서 이제 경제 문제에 전념해도 이제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치 문제까지 들어가니까 더더군다나 저는 이제 앞으로가 더더욱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예. 뭐,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청취자분들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좀 시급한 대책도 필요하고 총력을 다해서 지금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언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필요 외에도 좀 근본적으로 저성장 탈피를 위한 장기 구조개혁 병행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마디 마지막 제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지금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믹스가 됐다고 봅니다. 네. 우선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사이클적으로 경기 순환적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위해서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대책으로서 이제 무엇보다도 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이거를 위해서는 이제 저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일종의 경기 활성화 단기 정책에 대해서의 부작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이제 가계부채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걱정을 하지만은요. 네네. 저는, 물에 빠진 사람은 우선 물에서 건져내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런 예. 차원에서 이제, 중앙은행은 이제 통화정책을 진짜 제대로 더더군다나 이제 여러 가지 가계부채라든가 미국의 금리 인상 같은 거는 그걸 갖다가 걱정이 되지만은 우선적으로 살린다는 차원에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러한 완화적인 통화 정책도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엇보다도 정부는 경기 활성을 위한 그동안에 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더더군다나 확실하게 이런 경기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구조 조정의 문제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구조 조정을 갖다가 제대로 이제 컨트롤 타워를 잡고서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중장기적으로요. 그러고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노동 개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 대책 같은 거를 병행해서 그렇게 같이 이제 중장기 대책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갖다 구별해서 그렇게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당장 일단은 숨이 붙어 있어야 되고 살아 있어야 되니까 응급조치로서 가능한 이 통화 재정 정책을 투입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구조 개편을 위한 체질 개선 작업을 같이 분리해서 또 해야 된다. 이 말씀엔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죠.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강명원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경제 공감사전은
경제와 관련된 개념이나 단어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사전을 만드는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의견 보내주시면 알칼리 생수 A수 한 박스 드리고요. 여행 스케치에 나무야 공연 티켓 드립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요.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 숙박권도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오늘 경제 공감 사전 쌀 이야기입니다. 식습관의 변화로 쌀 소비가 줄면서 또 기후변화로 수확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쌀 재고량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밥쌀 수입이 있어서 농민들의 반발도 큽니다. 이 때문에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식으면 딱딱해지고 맛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쌀이 개발되는가 하면 여러 가지 냉동식품과 즉석식품 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세계인의 중요한 곡식 중에 하나, 한국인의 주식인 쌀. 이게 5, 6세기만 해도 귀족 식품이었는데요. 고려시대 들어서는 물가의 기준이 될 정도로 귀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먹을거리가 풍성해지면서 과거만큼의 대접은 받지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배를 채워주는 주식입니다. 또 경제, 농민 여러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게 바로 쌀입니다. 여러분은 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밥쌀 혹은 쌀밥으로 이행시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정해보고 싶습니다. 쌀, 88번의 땀.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들으시고요. 경제 톱뉴스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께 특히 반가운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국민의 간병비 부담은 낮추고 입원 서비스의 질은 더 높이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호 인력이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받게 되고 병문안은 정해진 시간에만 하게 되니 병원 감염까지 낮출 수 있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제도입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더 많은 병원의 참여가 국민의 더 큰 행복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이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오른 곳 어디일까요? 제주도입니다. 관련 소식 첫 번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큰 기업인데요. 현대차 실적이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좋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못 버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라는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경제 톱뉴스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인데 제주도가 좀 의외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요즘 제주도에서 살겠다고 내려가시는 분도 많고 또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이 제주도 투자 많이 하잖아요. 네, 차이나머니 많이 들었죠. 그렇죠. 거기에다 또 제주도 신공항 건설 같은 호재도 있어서 그런지 올해 제주도 땅값 많이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니까 올 들어 9월까지 제주도 땅값은 7.06% 올라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세종이 3.51%로 뒤를 이었고요. 부산시도 3.02%로 높았습니다. 이 17개 시도 땅값이 모두 올랐는데 이제 전국 땅값을 보면 1.97% 올라서 2010년 11월 이후 71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은 2.18% 올라서 2013년 9월 이후 37개월 연속 올랐고요. 시군 구별로 보면 서귀포시가 7.48% 올라서 단연 돋보였습니다. 이 제2 제주공항이 송산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근 지역에 대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겁니다. 다만 이제 올해 1분기 이후로는 상승기가 좀 둔화되고 있긴 합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 중심 복합 도시와 조치원 구시가지 개발 기대감에 올랐고요. 부산은 신공항 인접 지역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땅값이 좀 올랐습니다. 예, 이 부동산의 경제에 의존하고 있어서 걱정이다는 인터뷰 앞서 보내드렸는데 좀 내려간 데는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이 바로 조선업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곳들인데요. 네네. 경남 거제시와 울산 동구가 각각 0.42%, 0.34% 하락했습니다. 시군구 중에서 유일하게 이 두 곳만 땅값이 떨어졌는데요. 지금 조선업 수주절벽 얘기가 나올 정도로 조선업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또 구조조정까지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이 떠나게 되고 부동산 수요가 줄어서 땅값도 떨어진 겁니다. 예. 자, 현대차도 참 경제 어려운 점으로 많이 거론이 됐는데 실적 나왔네요. 어떻습니까? 네, 얼마 전 현대차그룹 51개 계열사 임원 1000여 명이 경영난을 감안해서 급여 10%를 자진 삭감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현대차가 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네. 오늘 나온 3분기 실적을 보니까 매출액은 22조 83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681억 원이었습니다. 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매출액은 5.7% 감소한 거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29% 줄어든 겁니다. 이 영업이익 규모는 2010년 이후 전 분기를 통틀어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여기다 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영업이익률도 작년 3분기에는 7.2%였는데요. 올해에는 4.8%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나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원인이 궁금합니다. 밝혀졌나요? 일단 글로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해외에서 이제 현대차가 많이 잘 안 팔렸고요. 거기다가 노조 파업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생산이 줄어든 영향도 있었습니다. 또 현대차가 주로 팔렸던 신흥시장 통화가 약세를 보인 것도 이유였고요. 현대차에서는 고급차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비중이 확대되면서 어느 정도 수익성 개선 요인이 있기는 했는데 생산 차질로 인한 실적 둔화를 메우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이 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공장 가동이 좀 정상화되고 주요 시장에서 신차를 출시할 예정이어서 4분기에는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전망대로 됐으면 좋겠네요. 한 달에 200만 원을 못 버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절반이다. 의외의 소식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보니까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서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이 45.8%였습니다. 네. 이 비중은 2014년 상반기에 이제 49.7%, 그리고 작년 상반기에 48.3%, 그리고 올해 45%대로 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박봉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월급 100만 원 미만도 11.2%였고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34.6%였는데요. 어느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박봉인가 이렇게 봤더니 농림업과 숙박 및 음식업이었습니다. 네. 농림업의 경우에는 월급 200만 원 미만 비중이 83.4%에 달했고요. 숙박과 음식업에서는 80.4%였습니다. 반대로 고임금 근로자가 많은 분야를 보니까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그리고 금융보험업이었는데요. 월 400만 원 이상을 받는 비율이 33%가 넘었습니다. 네. 금융업종이야 연봉 높기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에는 변호사라든가 회계사, 그리고 연구직, 개발자, 이런 약간 전문직들이 섞여 있어서 역시 고액 연봉을 자랑했습니다. 예, 그래도 전체 비중에 어려운 분들이 더 많아서 좀 걱정입니다. 요즘 경제에 대한 잿빛 전망 나옵니다. 4분기 성장 절벽 얘기도 나왔는데 내년 성장률은 더 걱정스럽겠네요. 전망 나왔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한국금융연구원이 내년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내년 우리나라가 2.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건 민간 연구기관인 LG경제연구원이나 한국경제연구원이 제시한 2.2%보다는 좀 높지만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3% 그리고 2.8%보다는 낮습니다. 네. 올해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보다 내년이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이제 내다본 건데요. 네. 특히 민간 소비 증가율이 1.4%에 그칠 것으로 봤습니다. 이게 지난 9월 28일부터
이제 소위 김영란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소비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봤고요. 또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건설 투자 증가율도 둔화할 것으로 봤습니다. 내년 정부의 공공택지 공급과 토목 건설이 좀 줄어들고 또 거기에다 주거용 건물 신규 착공이 감소하고 뭐 이러면서 건설 투자 증가율이 2.1%로 떨어질 것으로 봤는데요. 또 반면에 기업 사비 투자는 올해 마이너스를 보였기 때문에 내년에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경기가 좀 안 좋아서 이제 수출도 이제 나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네. 내년 총 수출은 0.4% 줄어들 것으로 봤고요. 다만 총 수입이 2.4% 그러니까 더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예, 여전히 불황형 흑자만 계속되겠네요. 오늘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현대차 실적 부진을 들 수 있을 텐데요. 삼성전자도 갤럭시 노트 7 단종 때문에 좀 어닝 쇼크를 보였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이제 빅2라고 할 수 있는 두 기업이 이렇게 실적 부진을 겪으면 경제도 휘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 경제 구조를 좀 다양화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대비 부족, 또 내부 부패, 비리 여러 가지 이유로 조선업 등의 어려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구조조정이 시급한 문제였는데요. 생생경제 인터뷰에 응해주신 대부분의 학자 또 전문가들은 성향을 막론하고 책임 소재를 정확히 밝혀라, 안전망을 확충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구조조정 현장으로 가보면 아직 이런 얘기는 먼 이야기 같습니다. 당장 정리해고가 손쉬운 대상을 중심으로 인력 감축에 치우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들리고 있고요. 또 그에 대한 비판 또 역시 많습니다. 대안은 없을까요? 전문가 연결해서 관련 내용 찾아보겠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백유식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조선업 구조조정 일환으로 대우조선해양의 계약직 직군, 정확하게 왜 이 이름을 정했는지 모르던데요. 1Q 사원들의 전원퇴직 이야기가 화제가 됐습니다. 결국은 비정규직에 대한 가장 우려가 바로 이런 부분인데 조선업 구조조정에서 좀 현실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계약 직군은 1Q 사원 말고도요. 네. 사실은 조선산업에는 조선산업 생산직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약 79% 정도가 사내하층이에요. 사내하층. 네, 물량팀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물량팀하고 네. 사내하층이 있어요. 물량팀은 사내하층 일부고요. 네네. 그러니까 생산직의 정규직은 뭐 한 20% 남짓밖에 안 되고요. 아, 네. 나머지 79%가 사실은 사내하층 안에 있는 물량팀인데. 네네네. 이미 그 물량팀 사내하층 같은 경우는 네. 지금 IQ 사원들 말고도 상당 부분 구조조정이 됐어요. 작년 말부터 올해 5월까지 네. 조선산업에서 약 2만 명 정도가 떠났는데 일단은 네. 뭐 지금은 더 많이 떠났어요. 이게 6월 말까지 통계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 사내하층이 약 18,000명 정도가 떠났어요. 네네. 그러면 전체 2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셨는데 거의 90% 가까이가 사내하청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너무 조선산업이 어렵긴 한데 구조조정이 너무 비정규직 직무가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게 조선산업은 건설산업과 같이 모든 근로자들 직영하기 어려워요. 네네. 수주산업이고 주문이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일정하게 하청을 쓸 수밖에 없는 건 인정을 하는데 네. 가령 정규직도 이제 사람들이 나갔는데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나갈 때 사내하청을 나갈 때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정규직은 회사별로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조선산업 같으면 40개월 정도의 임금을 받고 네네. 그다음에 뭐 심지어 대학 학자금까지 4년 이렇게 받는데 사내하청 같은 거의 그런 보상이 없이 그냥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내하청 비정규직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눈물 속에 지금 구조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의 특징이 있다라고 또 박사님께서 지적은 해주셨지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아니 이 비정규직 해고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구조조정 같은 큰 규모의 어떤 일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일종의 원칙이나 어떤 합의 같은 게 없나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런 원칙이나 합의 기준 없나요? 좀 있는데 그러니까 몇 가지가 이제 하나는 네. 우선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우리가 일자리 나눔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해서 네.
좀 구조조정 될 수 있는 인력을 좀 줄이는 방안. 네.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노사마 정부도 사실은 조금 더 가령 그동안 8시간 내에 10시간 했다고 한다면, 네네. 5시간씩 해서 2개 교대주를 돌리든지, 네네. 또 하나 무급순환휴직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22일 보통 근무를 하는데, 네네. 그럴 때 15일만 근무하고 7일은 돌아가면서 쉬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건 왜 이렇게 하냐면, 일자리 나누기 일환이군요. 지금 수주 가뭄이기 때문에 네네. 사람들이 지금 기준을 많이 내보내면 나중에 또 다시 수주가 들어왔을 때 사람이 더 필요할 때 다시 뽑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통들을 분담하는 거죠. 근로자들 내부에서도. 네네. 그리고 기업들도 무급순환휴직이기 때문에 비용이 그 인건비 같은 데 덜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만 사람들을 가능하면 적게 내보내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사실 도와주는 고용보험상에 가령 그런 사람들을 고용유지를 하기 위해서 고용유지 지원급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아, 네. 지원 제도도 있네요.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을 노사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노력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 높은 데서 떨어지는데 좀 덜 아프라고 매트리스가 마련되어 있는데 왜 자꾸 바닥으로만 떨어지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사용이 안 되는 게 문제인데, 보니까요, 지금 이 감축되고 있는 인력들, 해고되고 있는 분들의 연봉이 사실 좀 낮습니다. 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내하청이나 기능직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런 분들 위주로 지금 정리가 되면 사실상의 구조조정 효과, 자구안의 효과도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내하청 같은 경우는 일거리가 없으면 사내하청과의 계약을 끊습니다. 사내하청 회사와. 아,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내하청 회사가 있는 경우에 사내하청 회사가 존속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사내하청 회사를 스스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사내하청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조선소 내 일하지만 네. 별도의 회사를 사내하청 회사가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원청인 대기업들이나 큰 조선소들은 직접적인 책임은 없어요. 네. 일거리 있을 때 일거리만 주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은 이게 너무 사내하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좀 금방 일기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좀 너무 구조조정의 고통이 거기만 전가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아예 대화나 소통 혹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설명이신데요. 아, 참 이건 또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내하청이나 이런 분들은 노동절이 없습니다. 네, 노동절이야. 참 문제는 이 일방적이기보다는 이런 협상 테이블 같은 것들을 통해서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할 텐데요. 지금 지적해 주시거나 실태를 말씀해 주신 것만 봐도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산무다, 컨트롤 타워도 없고 야당도 노동운동도 없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좀 대안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마련이 안 됐는데,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채권자, 산업은행이나 이런 쪽에 중심이고 이제 정부가 조정을 하고 일정하게 하고 있는데, 네네. 근로자, 노동조합이나 또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되고 있고, 사내하청 네. 회사, 그 다음에 조선 기자협체, 굉장히 이해 당사자가 다양합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조선산업을 어떻게 어려운 시기에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이 고통을 분담하고, 우리 향후에 조선의 경제 회복되는 경우에 그때 대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네네. 그런 게 마련이 안 돼서 안타깝고요. 문제는 뭐 비판하는 야당이나 노동운동도 그런 대안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거나 있더라도 좀 현실성이 없는 게 있어서 좀 안타깝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 목소리조차도 사라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체적인 어떤 노동 환경을 봤을 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서 분식회계나 비리 등을 저지른 경영진 책임자의 잘못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약하고, 오히려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비롯해서 꼭 비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정규직 근로자나 혹은 임원까지도 이렇게 책임지고 부담을 져야 된다라는 불공평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더 심화돼 있나요? 지금 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문제는 이런 걸 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서 당하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결국은 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 이런 분들은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처벌한다고 조사하다가 나중에 가보면 뒤끝이 굉장히 불투명하다. 네, 유야무야 돼 있죠. 유야무야 되는. 그래서 검찰이나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처리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뭐 적당히 돈 내고 나온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을 안겨준 그런 원천적인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책임을 묻는 이런
그야말로 신상 필벌의 원칙들은 좀 제대로 채워야지 구조조정 하에서 당하는 근로자들도 좀 덜 억울할 것 같습니다. 예, 좀 덜 억울할 것 같다라는 말만으로도 그것만이라도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노동연구원 백유식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책임지는 신상 필벌, 죄에 따른 벌. 이 경제수사대에서는 아주 깔끔하게 정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금융범죄 이야기 한 발 앞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요. 예방해 드리고요. 또 잘못된 것들 함께 찾아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대응단 최가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여러 가지 참 금융범죄를 막기 위한 다양한 툴들을 잘 만들어 내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개명 이런 것들이 나왔네요. 네, 금감원은 주요 시중은행과 공동으로 금융 소비자들이 보이스피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개명을 활용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피해 예방 10개명을 포스터 및 스티커로 제작해서 지자체, 국방부, 서울시 교육청 등 주요 기관 및 시민단체에 배포했고요. 네. 이번에는 국민, 신한, 하나, 농협, 기업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피해 예방 10개명이 인쇄된 현금 봉투를 새롭게 디자인해서 전 영업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게 꼭 왜 담배 보면은 폐암 환자들 사진 또 그림 걸어놓고 하는 것처럼 은행에서 돈 찾으시는 분들 봉투에 넣는데 그 봉투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개명이 적히는군요.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현금 봉투는 은행별로 매년 약 3천만 부 이상 전 영업점 및 자동화 코너에 배포되는 등 네.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금융 소비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이스피싱 대처 요령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예방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정말 좋은데요. 자, 10개명 좀 소개를 해주시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개명 어떤 내용입니까? 네, 금감원은 금융 꿀팁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 금융정보 200가지를 선정해서 국민들에게 매주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최근 금융 꿀팁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개명은 나날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금융 소비자 스스로가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도록 10가지 예방 팁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10가지 예방 팁을 10개명 이렇게 물론 약간 어떤 종교적인 비슷한 면이 있긴 한데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알기 쉬울 것 같습니다. 금감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블로그 같은 데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10개명의 실제 구체적인 내용들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면서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요. 네. 정부기관을 사칭하면서 자금의 이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100% 보이스피싱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화를 받는 경우에는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대표 전화로 전화를 해서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화로 정부기관을 사칭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금융정보나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화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지만 자꾸 또 아주 조건반사처럼 나올 수 있도록 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10개명 중에서 또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다음은 최근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예방법인데요. 네, 요즘 심하죠. 네, 전화 또는 문자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에는 대응하지 않거나 반드시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 또 대출 처리 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되며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네, 최근 경제가 어려워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대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전화 또는 문자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에는 보증료, 신용등급 상향비 등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는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해당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 여부를 우선 확인하신 후에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 모집인지 여부를 금융회사에 전화해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하는 것밖엔 현재로서는 확실한 예방 방법 확인이고요. 싼 대출을 해줄 테니 먼저 비싼 대출을 받아라. 무조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여러분 이건 확실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대출 처리 비용 이런 건 없습니다.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특히 서민들을 울리고 있고 요즘 급증하고 있는데 전화로 대출 권유 받는 경우가 그래도 있긴 있습니다.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다른 10개명 중에 좀 중요한 내용들, 연관된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또 다른 내용은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정상적인 기업에서는 급여 계좌 개설 또는 보안 관련 출입증 등이 필요하다면서 체크카드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또 급여 계좌 등록은 실제로 취업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 자, 취업되셨으니까요. 비밀번호 계좌 만드시고 금융거래정보 요구 이거 불법입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까지 속이는군요. 근데 이렇게 속아가지고 통장 만약에 만들어서 금융정보까지 넘기면 불이익 받죠? 네.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또 보이스피싱 피해액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 또한 1년간 신규 예금 계좌의 개설이 어렵고 인터넷 뱅킹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영업점 창구를 통한 금융거래만이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통장 만들어 넘기게 되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도 같이 공보험 취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내용 들어봤는데 향후에 좀 이런 것들 더 알리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가요? 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 활동을 통해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항상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것들 국민들 잘 알고 있고요. 경찰 112 번호는 다들 알고 계시죠. 금융감독원은 1332입니다. 정말 어렵거나 힘들 때는 확인 전화 꼭 한번 해보셔야 한다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최가영 변호사였습니다. 톡톡 따라 불러보세요. LG 디오스 김치톡톡송. 배출김치 톡톡 유산균이 톡톡 동치미 톡톡 김치톡 오이김치 톡. 유산균이 12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유산균이 톡톡 김치 맛이 톡톡 LG 디오스 김치 톡톡.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자동차 살 땐 모델, 연식, 배기량, 연비, 컬러 이렇게 챙기면서 자동차 금융은 왜 직접 안 챙기세요? 그러게. 직접 챙기면 편리하고 저렴해집니다. 어디서 차를 사든 자동차 금융은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 연체율 등 자세한 이용 조건 및 혜택사항 홈페이지 참고.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 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처음으로 엄마가 된 날, 꿈꾸던 여행을 떠나는 날, 첫 차가 생긴 날. 세상엔 참 좋은 날이 많죠? 이 좋은 날이 계속될 수 있도록 든든한 보장과 알뜰한 보험료로 MG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보험. 찍톡탁 찍톡 탁찍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1시간이 채 안 되는 방송인데요. 또 여러 가지 내용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반응 듣다 보면 정말 보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제 공감 사전의 주제어 단어는 쌀이었는데요. 굉장히 문학
시를 하시는 분들, 시인들이 많으시군요. 4137님께는 생수 선물 드리겠습니다. 경제의 돈과 같은 우리 몸의 돈 쌀이라고 하시면서 뱃속의 구세주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배고플 때는 구세주죠. 8012님, 옛날에는 쌀밥도 못 먹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600님, 쌀, 이행시를 주셨네요. 쌀밥으로. 쌀쌀한 날씨에 따뜻하고 맛있는 밥 드시고 건강 챙기시고 행복하세요. 네, 밥만큼 힘이 되는 게 없습니다. 또 이행시 주신 분 계십니다. 쌀쌀한 겨울엔 밥에 김치만 있어도 겨울나죠. 네. 이러면서 선물 언제 오나요? 묻는 분들 계시는데요. 선물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모아서 연락처를 보내드리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마도텔 숙박권은 6006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9246님은 쌀, 부모님의 피, 눈물입니다. 추수한 다음 부모님의 한숨을 생각해보면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쌀이 그냥 먹는 것이고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 만큼 생생경제에서 얘기해드리는 경제 이슈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단지 돈 혹은 필요한 재화가 아니고요. 삶을 이루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내일도 그런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